서유는 새벽 3시부터 바늘을 들었다. 아들 진우의 펜트하우스 집들이 선물로 준비한 비단 보료였다. 매화 가지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듯 이른 평생 익힌 손끝으로 그녀는 밤새 실을 엮었다. 연분홍 꽃잎 사이로 은실이 달빛처럼 흐르고 가지 끝에는 금실로 맺힌 이슬이 영롱했다. 한국 전통 자수의 명장답게 서유는 단 한 땀도 허투루 놓지 않았다. 어머니 오셨어요?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 지수의 표정이 굳었다. 서윤이 내민 포장 상자를 힐끗 보더니 지수는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곤란해요. 유명 셀럽들이랑 인플루언서들 오는 파티거든요. 어머니가 만드신 그 자수 소품 같은 건 저희 인테리어랑 안 어울려요. 너무 촌스럽잖아요.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50년 한복 공방을 운영하며 대통령 영부인의 예복까지 수놓았던 그 손이. 진우야. 아들을 불렀지만 진우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목소리만 던졌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사람들 오거든요. 비즈니스 인맥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다음에 뵐게요. 서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 쓰레기함에 비단 보류를 던져 넣었다. 금실과 은실이 형광등 아래서 마지막으로 반짝이다가 검은 비닐 속으로 사라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다. 주름진 손, 소박한 한복 차림, 그리고 텅 빈 두 손.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평생 아름다움을 수놓았건만 정작 자신의 삶에는 한 땀의 존중도 남지 않았구나. 속보입니다. 서울시가 도심 속 마지막 한옥 밀집 지역인 청운동 일대를 대규모 전통문화복합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총 사업비 3천억 원 규모로. 서유는 공방 한쪽에 놓인 낡은 TV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화면 속에는 그녀가 50년간 지켜온 고택의 기와지붕이 비춰지고 있었다. 리포터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수백억 대 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윤의 고택은 600평 대지 위에 자리한 일제강점기 이전에 지어진 한옥이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서윤이 한복자수 공방을 운영해온 터전. 그 가치를 아는 이는 많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참이었다. 며칠간 서윤의 휴대폰은 조용했다. 아들 진우에게서는 집들이 날 이후 연락이 끊겼고 친척들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뉴스가 나간 지 정확히 일주일 후 공방 앞에 낯선 수입차 한 대가 멈춰섰다. 어머니, 계세요?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지수가 들어섰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과 대형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뒤따라 들어온 진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껴안았다. 엄마,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보고 싶었어요. 지수가 쇼핑백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면세점에서 한참 고민했답니다. 역시 어머니께는 이 브랜드가 제일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서유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지수의 눈빛이 공방 안을 훑었다. 벽에 걸린 낡은 자수 액자들, 먼지 쌓인 비단 더미, 그리고 오래된 가구들. 일주일 전만 해도 촌스럽다고 코웃음 쳤던 바로 그것들을.
어머니, 역시 안목이 대단하세요. 지수가 감탄하듯 말했다. 이 동네가 문화단지로 지정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니가 이 땅을 끝까지 지키신 덕분에 정말 현명하신 결정이셨어요. 다들 팔라고 할 때도 안 파셨잖아요. 서유는 차를 끓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니? 진우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사실은요,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펜트하우스 대출 이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매달 1,000만 원씩 나가는데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냥 엄마 건강도 챙기실 겸 혹시 이 집 정리하시고 저희랑 같이 사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잖아요. 지수가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부지 보상금 나오면 어머니 노후 자금도 마련하시고 저희 대출도 좀 정리하고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잖아요. 서유는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나무와 부딪히는 소리가 공방 안에 울렸다. 그래서 보상금 얼마나 나올 것 같니? 진우의 눈이 반짝였다.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최소 200억은 될 거래요. 위치도 좋고 평수도 넓고. 엄마,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200억. 서윤이 중얼거렸다. 지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머니, 진우 말이 맞아요. 이 기회에 재산 정리 좀 하셔야죠. 상속세도 만만치 않다던데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상속? 서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지수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제 말은 그러니까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다는. 일주일 전에는 내 자수가 너희 집 인테리어를 망친다며 문전박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상속 계획을 걱정해 주는구나. 공방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진우가 변명하듯 말했다. 엄마, 그건 그때는 손님들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오해예요. 오해? 서윤가 일어섰다. 그녀는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비단 조각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일주일 전 밤새 수놓았던 매화 보료의 한 조각이었다. 이게 오해냐? 내가 밤새 수놓은 이 비단을 쓰레기통에서 건졌다. 관리실 아저씨가 아깝다고 챙겨줬더구나.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서유는 명품 쇼핑백을 밀어냈다. 돌아가거라. 너희가 원하는 건 나도 잘 안다. 하지만 내 땅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아라. 엄마. 진우가 소리쳤지만 서유는 이미 공방 안쪽으로 사라진 뒤였다. 지수가 진우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일단 나가요. 어머니 기분 풀리시면 다시 오면 되잖아요. 현관문이 닫혔다. 서유는 창문 너머로 그들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녀의 손에는 변호사 명함이 쥐어져 있었다. 사흘 후 진우 내외는 다시 공방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꽃다발도 명품 가방도 없었다. 그저 간절한 표정만 가득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수가 고개를 숙였다. 진우도 무릎을 꿇듯 앉으며 서윤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제가 불효자였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윤은 그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다.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진우 내외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지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혹시 저희 말씀 생각해 보셨어요? 보상금 문제 말이에요. 그래, 생각 많이 했지. 서윤이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진우가 봉투를 열었다. 첫 장에 적힌 문구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증계약서? 전통문화예술재단 이게 무슨.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계약 일자는 일주일 전. 진우 내외가 처음 공방을 찾아오기 하루 전이었다.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 고택 부지 600평 전체를 전통문화예술재단에 기증하기로 했다. 서류는 이미 공증을 마쳤고 시청 접수도 끝났어. 보상금 전액은 재단으로 들어가고 이곳은 전통자수 교육관으로 쓰일 거다. 미쳤어요? 지수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200억짜리 땅을 기증해요? 친자식도 있는데? 친자식? 서윤이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친자식이라면 어머니가 밤새 수놓은 자수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지. 친자식이라면 돈 냄새 나기 전에는 어머니 얼굴도 보러 오지 않겠니? 진우가 황급히 말했다. 엄마,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제 아들 유학비는 어떡하고 대출 이자는 어떡해요? 내 아들. 서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내 아들 유학비는 내가 벌어서 보내라. 나는 그 아이 얼굴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내가 왜 유학비를 대야 하지? 어머니. 지수가 벌떡 일어섰다. 이건 부당해요. 법적으로라도 우리 권리가 있어요. 상속권은 어떡하고요? 상속권? 서윤이 일어서서 공방 안을 천천히 걸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낡은 자수 액자 하나를 쓰다듬었다. 너희가 촌스럽다고 했던 이 자수들이 50년간 너희를 먹여 살렸다. 진우야, 내가 서울대 다닐 때 등록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니? 이 공방에서 밤새 바늘질해서 번 돈이다. 진우가 고개를 떨궜다. 지수야, 내가 명품 가방 들고 다닐 때 시어머니는 20년 된 운동화 신고 다녔다. 그런데 너희는 내 자수가 너희 인테리어를 망친다며 나를 쫓아냈지.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고 명료했다. 그래서 결정했다. 내 자수가 너희 인생을 망친다니 그 자수가 탄생한 이 땅도 너희 인생에서 치워주기로 했어. 엄마.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울지 마라. 내가 너를 키우면서 흘린 눈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수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기증 취소해 주세요. 제발이요. 안 된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법적 절차는 끝났어. 그리고 나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 오히려 속이 시원하구나. 그녀는 서랍에서 다른 서류 하나를 더 꺼냈다. 이건 청하원 시니어 빌리지 연구 입주 계약서다. 재단에서 기증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해 준 거지. 나는 이제 그곳에서 살 거다. 숲이 보이는 테라스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자수만 하면서. 진우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엄마, 이러지 마요.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서윤이 현관문을 열었다.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지. 너희는 나를 존중한 적이 없어. 그저 편리할 때만 어머니라고 불렀을 뿐이지. 어머니. 지수가 매달렸지만 서윤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나는 이제 한서윤이라는 예술가로 살 거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문이 닫혔다. 복도에는 진우 내외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다. 서윤은 문 뒤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 한편이 시렸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햇살이 비치는 작업대 앞에 앉았다. 새 비단 위에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누구를 위한 자수가 아니었다. 오직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작품이었다. 일주일 뒤 서윤은 공방 정리를 시작했다. 50년간 쌓인 비단과 실, 바늘과 도안들을 하나하나 분류하며 추억을 떠올렸다. 그때 또다시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 이번에는 진우 혼자였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수척해 보였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지수가 신경 안정제를 먹고 있어요. 애가 너무 힘들어해요. 서윤은 비단을 접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도 며느리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지수도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진우야. 서윤이 비단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내 아내가 힘들다고? 나는 50년간 힘들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너를 키우면서 손가락에 피나도록 바늘질했어.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면서. 엄마. 그런데 막상 내가 성공하고 나니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됐더구나. 촌스러운 자수나 하는 인테리어를 망치는 노인. 진우가 고개를 떨궜다. 서윤은 계속 말했다. 너희 대출금? 펜트하우스 샀을 때 나한테 한마디 물어봤니? 아이 유학비? 그 아이가 할머니 생일에 전화 한 통 한 적 있니? 그건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권리만 주장하지 마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다. 지수였다. 그녀는 서윤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대출금이 12억이에요. 이자만 매달 1,000만 원이고요. 우리 망해요, 정말. 회사도 구조조정 들어갔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지수의 모습은 처참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일어서라. 어머니. 일어서라고 했다. 서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수가 떨며 일어섰다. 서윤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다. 저 정원 보이니? 공방 뒤뜰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작약, 모란, 매화나무가 계절마다 꽃을 피웠던 곳. 제가 평생 자수로 수놓았던 꽃들은 모두 저 정원에서 배운 거다. 작약은 화려하지만 향기가 그윽하고 모란은 당당하지만 우아하지. 매화는 추위 속에서도 은은한 향을 내뿜어. 서윤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런데 향기 없는 꽃도 있더구나.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꽃. 그런 꽃은 내 정원에 심지 않는 것이 명장의 철칙이야. 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길바닥에 나앉으라고요?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서윤이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이 아이를 키우느라 나는 밥을 굶은 날이 수두룩했어. 내가 명품 가방 사는 동안 나는 20년 된 신발을 기워 신었지. 그런데 너는 그런 나를 촌스럽다고 했어. 서유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인생은 공평해. 내가 나한테 한 만큼 너도 받는 거야. 진우가 앞으로 나섰다. 엄마, 그럼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전부는 아니어도 대출 이자만이라도. 안 돼. 서윤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순간 너희는 또다시 나를 이용할 거야. 그리고 다시 필요 없어지면 버리겠지.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들어보였다. 재단에서 기증에 대한 감사금으로 3억을 줬어. 그리고 청하원 연구 입주권. 나는 이걸로 충분해. 숲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아무 눈치 안 보고 내 자수를 놓을 수 있으니까. 3억이면 저희 이자 2년치인데요. 지수가 다시 소리쳤다. 서유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 2년치지. 그런데 2년 뒤에는 또 와서 손 벌릴 거 아니니? 아니면 내가 죽기를 기다리겠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을. 나도 다 안다. 서윤이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희 부부가 내 건강검진 결과 몰래 확인한 거. 내가 당뇨 있는 거 알고 오래 못 사실 거라고 수군댄 거.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엄마, 그건 간병인 이모한테 다 들었어. 너희가 병원에서 의사한테 물어봤다며? 당뇨 환자 평균 수명이 얼마냐고. 공방 안이 침묵에 휩싸였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걱정? 서윤이 비웃었다. 상속세 걱정이었겠지. 내가 언제 죽을까, 그 전에 증여를 받아야 할까 궁리했겠지. 그녀는 대문을 열었다. 이제 그만 나가거라. 너희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향기 없는 꽃은 내 정원에 두지 않는다. 어머니, 엄마. 두 사람이 매달렸지만 서유는 단호하게 그들을 밀어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는 이제 남이야. 문이 닫혔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었다. 서유는 창문 너머로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 한구석이 저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청하원 입주 안내서를 펼쳤다. 숲이 우거진 사진, 밝은 테라스, 그리고 당신만의 시간을 위한 공간이라는 문구. 서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청하원 301호. 서윤의 새 거처는 50평 규모의 넓은 공간이었다. 통창 너머로 소나무 숲이 펼쳐지고 테라스에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이사 온 지 한 달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누리고 있었다. 서윤 선생님, 오늘 작업실 오실 거예요? 복도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은혜가 밝게 웃으며 물었다. 75의 전직 성악가인 그녀는 서윤이 청하원에서 처음 사귄 친구였다. 그럼요. 오늘은 매와 가지 윤곽을 잡으려고요. 우와, 벌써 그 단계까지 가셨어요? 저번 주에 막 시작하셨는데. 서윤은 잔잔히 미소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 눈치, 아들 전화를 기다리느라 바늘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오롯이 자신의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청하원 2층에는 입주자들을 위한 공용 아틀리에가 있었다. 서윤은 그곳 한쪽 구석에 자신만의 작업 공간을 마련했다. 커다란 자수틀, 정리된 실꾸러미들, 그리고 벽에 걸린 밑그림. 와, 이게 그 작품이에요? 아틀리에에 들어선 은혜가 감탄사를 내뱉었다. 벽에는 3미터 길이의 비단이 걸려 있었다. 서윤이 평생 꿈꿔온 작품, 사계절 정원의 밑그림이었다. 봄에는 작약, 여름에는 모란,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매화. 제 인생의 사계절을 담으려고 해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글쎄요. 1년? 아니면 2년?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 마지막 작품이니까요. 은혜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마지막이라니요. 선생님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진짜 당신 인생이. 그 말에 서윤의 가슴이 뭉클했다. 맞았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었다. 오후가 되자 아틀리에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서예를 하는 80살 박 선생, 유화를 그리는 73의 최 여사, 도예를 배우는 68배 김 선생. 모두 자신만의 예술을 즐기는 이들이었다. 서윤 선생, 오늘은 무슨 색 실 쓰세요? 최 여사가 서윤의 작업대를 기웃거리며 물었다. 매화가지니까 먼저 갈색 계열로 시작할게요. 고동색부터 연한 황토색까지 그라데이션으로요. 우와, 복잡하겠다. 천천히 하면 돼요. 급할 게 없으니까. 서윤은 바늘에 실을 꿰며 미소 지었다. 예전에는 늘 급했다. 주문 마감, 아들 등록금, 생활비.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바늘이 비단을 뚫고 나왔다. 한 땀, 두 땀. 50년간 익힌 손길로 서윤은 매화가지에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선생님, 차 한잔 하실래요? 은혜가 따뜻한 차를 건넸다. 국화차였다. 향긋한 향이 아틀리에에 퍼졌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 얻었어요. 다음 달에 청하원 소극장에서 독창회 하기로 했거든요. 정말요? 축하해요. 선생님도 언젠가 전시회 하세요. 이 작품 완성되면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평생 주문받아 만들기만 했지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내건 적이 없었으니까. 생각해 볼게요. 꼭 하세요. 저희가 1호 팬 할게요. 그날 저녁 서윤은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소나무 숲 위로 붉은 노을이 번졌다. 찻잔을 손에 들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 풍경을 즐겼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도 아들 전화를 기다렸을 것이다. 혹은 며느리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겠지. 하지만 지금은 온전히 혼자였고 그 고독이 외롭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한서윤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국립전통예술박물관 김민정 학예사입니다. 서윤의 심장이 뛰었다. 전통문화예술재단에서 선생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고택에서 발견된 자수 작품들을 보고 너무 감명받았어요. 혹시 내년 봄 한국자수 거장전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서윤은 말문이 막혔다.
50년 자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제안받지 못했던 일이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선생님의 섬세함과 전통 기법 보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영친왕비 예복 복원 작업에 참여하셨다는 기록도 봤고요.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윤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해방의 눈물이었다. 70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를 예술가로 인정해 준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아틀리에로 향했다. 작업대 앞에 앉아 새로운 마음으로 바늘을 들었다. 매화 가지가 서서히 형태를 갖춰갔다. 거친 듯 우아한 곡선, 그 위에 살포시 앉은 눈송이들. 서윤은 한 땀 한 땀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추운 겨울을 견딘 매화처럼 그녀도 긴 시련을 이겨냈다. 이제 꽃을 피울 시간이었다. 선생님, 오늘따라 바늘질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지나가던 박 선생이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오늘은 기분이 특별히 좋거든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제가 드디어 한서윤이 된 것 같아요.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박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합니다. 한서윤 작가님. 작가님. 그 호칭이 서윤의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저녁이 되어 작업을 마치고 서윤은 테라스에 나가 별을 올려다봤다. 도심을 벗어난 청하원의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서윤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당신이 남긴 그 고택, 좋은 곳에 쓰이게 됐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요.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서윤은 쇼를 여미며 방으로 들어왔다. 작업대 위에는 반쯤 완성된 매화자수가 놓여 있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서윤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었다. 자신만을 위한 온전한 시간이. 그녀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달빛 아래 빛나는 비단을 바라봤다. 인생의 마지막 자수는 가장 아름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 놓는 작품이니까.